경찰에서는 약 500명 정도가 감금되어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국정원에서는 1000명 이상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최근에 들어오는 얘기는 최하 10,000명이다. 정부에서 통계내고 있는 거는 잘못된 거다. 설악산 인근 야산에서 여성이 한 분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자기의 어떤 죄책감을 호소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해요. 근데 손발에 테이프가 묶여져 있고 머리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고 60대 여성의 시신이었다고 하는데 이 여성을 사망케 이르게 한 사람이 지인인 입니다. 미국과 영국도 이미 5년 전에 선고를 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납치 강제노동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심해라. 한국 정부는 대응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들어서 사망 사건이 이제 벌어지니까 큰 이슈가 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사작전이라는 거는 반갑습니다. 국내 1호 탐정으로 몇몇 매체에 소개되었던 임병수 탐정이고요. 불륜 증거도 잡고 부조리한 기업 조사도 파헤치고 또 요즘처럼 이제 캄보디아 사태와 같이 자국민에게 위해가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자발적인 조사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릴 건 알리고 전방위적인 탐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언론이랑 다른 캄보디아 상황 탈출자 증언에 대해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작년에 2024년 기준으로 SBS 그 알이나 KBS 창 이런 프로그램에서 캄보디아의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돼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가서 납치, 감금,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작년부터 나왔거든요. 그리고 정부 통계를 보면 경찰청에 신고된 게 2022년도에는 5명 미만, 2023년도에는 13명, 17명 요 정도입니다. 10명 이내, 10명 안팎 정도이다가 작년에 2024년 기준으로 220명이 실종 신고가 돼요. 캄보디아에 들어갔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신고가 220명. 그러니까 10몇 명에서 220명으로 특기할 만하게 는다라는 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 다루긴 했습니다, 작년에. 근데 정부에서는 그런 거에 어떤 반응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2025년 기준으로 1월부터 8월까지의 경찰에 신고된 게 330이에요. 330. 그러면 지금 10월이니까 벌써 한 500 이상 넘어가는 건데 2024, 2025년만 수치적으로 따져도 500에서 6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약 500명 정도가 감금되어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국정원에서는 1000명 또는 1000명 이상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은 한국에서 어떤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수배가 걸리거나 수배 걸리기 바로 직전에 도피하는 곳으로 많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유사수신이나 금융사기나 또 투자사기나 또 부동산 사기나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 도피를 많이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소재 파악 때문에 제가 많이 들락날락 했어요. 그 안에 제가 휴민트들이 여러 명 구축이 돼 있는데 이러한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 채널을 통해서 어떤 인신매매나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최근에 들어오는 얘기는 최하 10,000명이다. 정부에서 통계내고 있는 거는 잘못된 거다. 10,00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고문을 당하고 구타당하고 심지어는 인신매매 당하고 이렇게 전부 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전체 인원이 아니라 그 안에 현지에서 캄보디아에서 생활을 하거나 인접 국가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카지노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호텔 리조트 불법 카지노를 전부 다 중국 자본이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중독 아닌 중독이 돼서 빚을 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범죄단지에 돈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범죄단지에 들어가서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인원이에요. 그게 한 10,000명 이상으로 추정을 하는 거고 최근에 64명이 본국으로 송환이 됐지 않습니까? 국가수사본부 장관이랑 외교부 2차관 이렇게 해서 몇 명이 들어가서 데리고 왔는데 전세기를 띄워가지고 64명을 비행기에 태우는 순간 수갑을 채웠다고 해요. 들어왔는데 우리 언론에 지금 나온 거는 일단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구출하러 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64명이 전체 다 가해자, 우리 자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의 가해자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왔죠. 그래서 그중에 45명이 충남 쪽에 대부분 구속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혼돈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젊은 친구들이 어떤 고수익 알바나 이런 것들로 혹해가지고 유인돼서 캄보디아에 가서 구타를 당하고 사망하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고, 정부에서 늦게라도 대응을 해서 정부팀이 가서 캄보디아 관료를 만나고 돌아와서 피해자들을 구출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해자들만 구출해 왔냐, 이런 이슈들이 지금 있으니까 국민들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그러니까 언론이 약간 변화가 지금 일어나면서 사실 거기에는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다, 뭐 이런 지금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에게 지금 급한 거는 그것을, 내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100% 알고 또 아니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간 그들, 또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뭐 아무 100% 속아가지고 가가지고 감금된 사람들도 없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별해서 어쨌든 많든 적든 피해자를 구출해 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범죄 조직에 가담하는 조직을 보면 맨 위에 자본이나 뭐 보스들은 전부 다 중국계 갱단들의 이 반개들이에요, 전부 다. 그 조직이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크라임 컴파운드가 우리나라에는 뭐 수십 군데라고 알려져 있는데, 수십 군데가 아니고 수백 군데입니다, 지금. 시아누쿠빌이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뭐 라오스로 빠져,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만, 거기 말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 지역들은 그 나라 공무원, 부패한 공무원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인터넷이나 SNS나 어떤 그런 구인구직 관련돼서 검색을 해보십시오. 캄보디아 구인구직 텔레그램 아이디들이 노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숲을 파악을 해가지고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심각하죠, 지금. 올해 설악산 야산에서 발견된 여성의 시신의 배후가 캄보디아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글로벌 골드필드의 정체와 범죄 조직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뭐 강원도 설악산 야산에서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라는 건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 이면만 보면 대부분 이제 국내에서 벌어지는 거는 뭐 치정에 의한 살인, 뭐 원한에 의한 살인, 뭐 이렇게 추정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와 연계가 돼 있다, 이 부분 때문에 핵심이, 이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뭐 회사 이름을 GGF라고 해서 글로벌 골드필드라는 말을 썼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영국에 본사가 있고 우리는 한국의 지사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허위 유령 회사를 만듭니다. 이게 사실은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 전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플랫폼이에요. 일종의 플랫폼 중에서도 투자 플랫폼인데, 투자 플랫폼으로 홍보가 돼요. 근데 방송에 나온 보도, 그다음 수사의 결과를 보니까 영국 본사라는 내용, 그리고 존 에드워드라는 회장 그 자체가 유령입니다. 다 유령의 존재였고, 피해자에게 영국 본사에 송금하고 봉사활동을 하면 가상자산, 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수익이 만들어서 그걸 배분해서 지급한다라는, 뭐 그럴듯하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다단계성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을 썼다라고 합니다. 정모 씨가 한국지사 대표였는데 2025년 7월, 뭐 3개월 전입니다.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됐고, 피해 규모는 수천억대, 2천억에서 5천억으로 추산이 되고, 피해 인원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고 수천 명으로 현재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투자 사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족, 친지, 가까운 친구, 뭐 아들, 딸까지 다 동원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4월에 설악산 인근 야산에서 여성이 한 분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자기의 어떤 죄책감을 호소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해요. 근데 자기 손발에 테이프가 묶여져 있고, 머리에는 우리 슈퍼에서 쓰고 있는 검은 봉지,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고 60대 여성의 시신이었다고 하는데, 이 여성을 사망케 이르게 한 사람이 지인인 50대 남성입니다. 50대 남성이 이미 자백을 했고, 이 해당 여성은 유령회사 직원입니다. 그래서 주변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에게 투자 권유를 해왔고,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기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극심한 죄책감을 호소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인 남성 50대 이 사람에게 자기를 사망에 이르게 해달라, 이런 좀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고, 이 글로벌 골드필드라는 투자 사기를 기획 총괄한 인물이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삼고 있고, 현지에서 10층 호텔에다가 무장 경비까지 배치를 시키고 조직을 운영을 해온 정황이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돼요. 그래서 결론은 사기의 지휘본부가 캄보디아에 있었던 것, 이게 바로 핵심인 사건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대사관의 대처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여태 이런 상황을 막지 못했던 이유, 또 뒤늦게 군사 작전을 하려는 대처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현지 감금됐던 우리 한국인이 도망을 나와서 대사관 문을 두드렸는데 아직 우리는 문을 연 시간이 아니다, 아침 8시가 되면 와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게 언론에 나와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준비를 해와라, 말도 안 되는 건데, 일단 이 사태에 대한 준비나 파악이 많이 늦어 있는 상태였고, 제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일본 대사관 관련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들은 여행이라는 걸 도항이라는 한자어를 쓰더라고요. 도항. 그래서 이미 3년 전에 2022년부터 캄보디아를 입국 금지 조치 바로 아래 단계, 완전 경고 단계까지 공지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 정부에선. 3년 전에 캄보디아에는 절대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라고 했고, 최근에 그 천지 회장을 수배하고 이런 움직임을 미국과 영국에서 보이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도 이미 5년 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납치 강제노동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심해라. 자, 일본과 미국은 또는 영국은 그렇게 했는데 한국 정부는 대응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심지어는 작년에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들어서 사망 사건이 이제 벌어지니까 큰 이슈가 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사작전이라는 거는 태국의 어떤 매체에서 잘못 보도를 한 거고, 대한민국에서 군사작전을 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없고, 오히려 우리가 원하고 있는 코리아 데스크도 지금 유야무야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국제를, 이 국가와 국가를 넘어서는 초국가적인 범죄 구조가 있죠, 당연히. 관할권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문제에 부딪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태 핵심이 캄보디아에서 운영된 대규모 온라인 사기 강제노동 조직이라는 게 핵심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인이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해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해자 모두 유입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 범죄가 아니라 국제범죄, 인신매매, 사이버 사기, 다국적 범죄 조직 복합 형태를 띈다. 그 총책이나 보스는 중국인이고 중국 조직이고, 그 조직의 반개들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 캄보디아 안에. 그리고 정부의 부정부패, 이런 내용들 때문에 어느 정도 사태를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한국 정부 단독으로 어쨌든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을 우리 국내법상 군사작전 하듯이 즉각적으로 제재하거나 진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일단은 주권 국가고 수사권이나 관할권을 다 캄보디아가 갖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 내에 고위 정치권이나 금융권과 유착이 돼 있다는 건 이미 미국이나 영국에서 공표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구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025년 들어서 한국인 대상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관련 신고, 인신매매, 억류 의심 신고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25년 8월까지 집계된 한국인 억류 납치 의심 신고가 330건이라는 거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 정부 내에서도 이런 형태의 범죄가 기존에는 좀 알려지지 않았고, 뭐 취업의 유혹을 통해서 해외 강제 노동 사기 조직, 이런 형태, 이런 프로세스라는 형태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오픈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정책적 대비나 경보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뭐 비판과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외교 안보 법 집행의 복합성 우선순위 이런 것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즉각적인 국가의 개입을 함에 있어서 외교적인 리스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캄보디아가 뭐 주권 국가이긴 하지만 사실은 중국의 1대1로 정책으로 인해서 캄보디아 내에 공항, 항만, 뭐 항구, 고속도로, 병원 이런 주요 시설들이 전부 다 중국 정부에서 무상으로 인프라로 깔아준 그런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종속돼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1대1로 정책, 중국 공산당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서 뭐 어떤 그 안에서의 범죄자 단속이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중국에서 활동하던 범죄 조직이 또 캄보디아로 이동해서 거점을 이동해서 움직이고 있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죠. 그래서 이들을 뭐 국내 내국인들을 피해를 줬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어떻게 제재하기에는 뭐 중국의 눈치 아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뭐 이런 복합적인 외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 내부적으로도 뭐 경보 체계나 이런 허점들이 뭐 여실히 드러나는데 인천공항을 출국할 때 캄보디아행 한국인에게 이러한 취업 사기 유의에 대한 어떤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내문이나 공문 이런 것들이 반드시 사실 필요했거든요. 아까 일본 예시에서처럼. 근데 최근 들어야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어제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올라오는 취업 부인 광고를 전부 다 삭제해라 이런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뭐 강경한 대응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선행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들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집중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국가에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캄보디아의 GDP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캄보디아 GDP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캄보디아는 사실 인프라나 이런 산업 여건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1대1로 정책으로 주변 국가에 대한 확장, 팽창 정책으로 인해서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항만을 건설해주고 뭐 항구, 공항, 병원 이런 것들을 계속 지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왔고 캄보디아는 이렇다 할 경제를 발전시킬 만한 아이템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으로써 중국의 어떤 원조를 받으면서 같이 진행이 됐던 것들이 호텔, 리조트, 불법 카지노 사업인데 캄보디아의 GDP의 상당수는 어쨌든 관광산업이에요. 관광산업이라는 건 요즘 들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피싱이나 온라인 도박, 온라인 카지노 이렇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피싱 범죄가 일어난 건 코로나 이후에 많이 발전을 한 거고 코로나 시기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의 뭐 많은 연예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 가끔 나왔는데 동남아시아에 뭐 가서 카지노를 해서 뭐 얼굴이 좀 망신살이 뻗친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있는 것처럼 마카오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데 상당수가 물론 이제 한국 기업이나 뭐 외국의 기업들이 진출해서 제조업이나 플랜트 농업이나 이런 쪽도 기존에 어떤 인프라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달러는 도박을 통해서 카지노를 통해서 확산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본으로 역시 리조트를 만들고 호텔을 만들고 카지노 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관광객들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안 오니까 범죄 단체에서 운영하는 불법 카지노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피싱이나 온라인 사기 조직으로 확산이 돼 나갔다는 거고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조사에서 단체에서 그렇게 실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약 25%에서 많게는 60%까지 차지한다. 뭐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산업, 크라임 인더스트리가 캄보디아 전체 GDP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라는 이야기는 뭐 신빙성 있는 얘기입니다. 일단 사기센터, 스캠이 뭐 신종 사기라는 뜻인데 컴파운드는 컴플렉스를 뜻하는 거고 스캠 컴파운드라고 해서 이 범죄 단지의 구조가 매우 확산이 되고 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시피 프놈펜에서 남서쪽으로 고속도로로 2-3시간 정도를 달리면 우리나라의 부산처럼 항구 도시가 나오거든요. 거기가 시아누쿠빌이에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내에 시아누쿠빌이나 프놈펜 그리고 미얀마나 라오스와 경계를 이루는 국경지대 이러한 모든 많은 지역에 이런 스캠 컴파운드 범죄 단지가 지금 구축이 돼 있다는 거고 이들이 온라인 사기 거점으로
활용을 하면서 한국 등의 외국인 지역 청년들을 유인시켜서 가짜 취업을 해서 모집을 하고 강제노동, 인신매매 형태로 사기 운영에 투입을 시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상황, 즉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관광 카지노 사업이 위축된 뒤에는 온라인 사기 산업으로 확장 대체됐다.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런 크라임 컴플렉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사기센터 운영비를 보면 노동자들의 임금인데 21개 컴플렉스의 캄보디아 전체의 범죄 단지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 범죄 단지 안에 미용실이나 뭐 식당이나 매점이나 이발소나 성매매 센터나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갖춰져 있는 하나의 이렇게 자족화된 타운이거든요, 거기가. 그러면 가드 지키는 경비원들은 캄보디아인을 쓸 것이고 또 총을 소지하고 있는 현역 군인, 그걸 용병이라고 하는데 네팔에서 돈 주고 용병도 사와서 배치를 하고 미용실이나 이런 데 또 식당이나 이런 데 업무를 배치를 하려면 현지인들을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약 12만에서 최대 20만 명까지 캄보디아 전역 안에서의 고용 창출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인건비가 싸요. 그러니까 노동자 임금도 싸고 현지 공간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호텔 리조트나 이런 데를 쓸 수가 있고 장비, 뭐 사무실이나 전화기나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가 적게 들어간다. 반면에 피해 금액은 한국 본토를 통해서 뭐 대만 본토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호주머니를 강탈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수백만 달러의 수입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저비용 고수익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피그 부처링이라고 해서 돼지를 살찌우는 방식, 우리 로맨스 스캠 같은 거 SNS로 많이 뭐 아름다운 여성이 또는 남성이 접근을 해서 교제 사기를 치는 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관계를 만든 다음에 돈을 갈취하는 이런 걸 익명 피그 부처링, 돼지 도살이라는 방식을 쓰는데 여러 가지 각가지 방식, 투자 사기 방식을 활용해서 이 피해자의 호주머니를 털어오는, 그러니까 고액을 송금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사기 수익이 해외로 빠져나가더라도 또 일부는 우리 자금 세탁, 우리 프린스 그룹의 천지 회장이 지금 수배가 돼서 실종이 됐다라고 하는데 겉으로는 부동산 기업, 뭐 좋은 사업도 하고 뭐 복지 사업도 하고 정치계에 많은 후원도 하고 캄보디아 안에서 이러지만 이렇게 들어온 돈을 코인이나 이런 걸로 받아서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오프라인의 경제 활동, 캄보디아 내에서 부동산 관련 이런 걸로 재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뇌물과 세금을 당연히 이제 상납을 했겠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정부 입장에서도 먹거리가 없는데 이러한 산업을 통해서 세금이 들어오고 투자가 되고 부동산 경기에 또 돈이 들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됐다는 거고, 그래서 GDP의 반까지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무비자 관광이 불안한 이유가 돈을 쓰러 오는 관광객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 범죄자가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이 맞을까요? 비자라는 건 우리가 여권은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를 이제 증명하는 주민등록증 같은 거랑 똑같이 여권은 패스포트는 누구라도 발급이 되죠. 그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반면에 비자는 내가 들어가고 싶은 그 나라, 내가 원하는 그 나라에서 나를 체크하는 어떤 배리어거든요. 필터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굉장히 좀 발전돼 있는 나라들은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요. 왜 여기를 들어가냐? 무슨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가냐? 우리 미 대사관 앞에 줄 서 있는 거 보면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동남아시아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들은 비자 없이 막 들어갑니다. 그 비자라는 제도는 자국의 안전과 마약이 들어오지 않게 한다든지 범죄자가 들어오지 않게 한다든지 이러한 최소한의 필터링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비자 제도를 하는 원래의 목적은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거고 경제적인 교류를 중국과 하겠다라는 거고 그들이 들어와서 많은 내수를 일으켜주길 바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관광이 목적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그 나라 사람들을 비자 없이 들어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돈인 거예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한국 내에서 실제 들어오는 인원이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다. 지금 같은 캄보디아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위에 보스, 위에 조직 또는 자본이 전부 다 중국입니다. 그러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로 직접 들어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부 입국자는 정식 관광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들은 여기 와서 불법 체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자마자 드림호라는 유람선, 그러니까 여객선이 들어왔는데 한국에 2천여 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돌아갈 때는 6명이 안 탔어요. 그 6명의 행방이 2025년 10월 말 현재까지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꼼꼼하게 여행사에서 체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배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신원 확인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관광객이 아니라 불법 체류, 아니면 내가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야겠다.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더 나아가서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전화금융 사기 등 범죄 목적으로 한국에 직접 들어가야겠다라는 사례가 실제로 다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돈을 쓰러 오는 관광객이라기보다는 돈을 벌거나 빼내러 오는 범죄자가 섞여 들어오는 구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캄보디아 사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인이 그냥 온라인상에서 내 발로 스스로 프놈펜에 있는 공항까지 가는 케이스도 있었지만 대부분 국내에 모집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선족이나 한국인을 통해서 아는 형을 따라간다든지 아는 친구를 따라간다든지 많은 관계를 형성해서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조선족을 처음에는 많이 활용을 했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들어가서 그들과 합세해서 이제 같이 범죄 조직에서 일을 하니까 조선족이 하는 일을 이제 한국인이 해서 한국인이 들어와서 같이 그런 행위들을 한다라는 거고, 이 들어오는 관광객이라는 사람들 속에 그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실제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캄보디아, 라오스발 범죄 조직의 한국 진출이라는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캄보디아, 라오스 온라인 사기 조직이 국제 제재를 받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탈을 합니다. 이탈. 그럼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주변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건 국내 언론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미 그들은 라오스나 이런 데로 빠져나가 있는 상태고, 캄보디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 지역의 범죄 단체들은 이미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조직에 관련된 이제 조직원들 또는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훨씬 더 많이 국내에서 활동을 하려는 움직임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한국 등 인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정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거죠. 이 과정에서 중국 국적 인물들이 그 중심에 있고, 그 일부가 한국 무비자 제도를 10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마침. 실제로 국내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사기 등에서 중국계 범죄 조직의 국내 활동 증가를 경계하고 있어요. 무비자로 입국한 후에 불법 체류를 합니다. 불법 체류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점조직 형태로 들어올 수가 있지만 결국은 이들이 그들과의 어떤 연결을 통해서 조직화를 국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조직 세력은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은 최대 15일까지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3인 이상 15일까지 만들어 놓게 한 게 기본적인 룰입니다. 15일 이내에 체류할 수 있는 건데 15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안 하고 그냥 잠적을 해버리는 경우예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조직에 가담하는지를 들여다보면 불법 체류를 하면서 대포폰을 개설하고 대포 통장을 판매하거나 빌려주고 현금 인출책이나 현금 송금책으로 쓰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일들이 이렇게 가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범죄 조직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경찰청 통계를 보니까 2024-25년 2년 동안 보이스피싱 관련 중국인 체포자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또는 간헐적 유입을 통해서 조직화를 한 이후에 체류를 하고 범죄 활동을 하는 이러한 패턴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비자 입국자가 사전 비자 심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신원 확인이나 범죄 경력 검증이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여행사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워낙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 중앙지방 간의 데이터 연계가 원활하지가 않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한국이 범죄 경력 조회를 공유받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관광객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관광객 신분으로 왔지만 그들의 진짜 신분, 신원, 범죄 경력이 어떤지는 중국 정부도 모르고 우리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관광객으로 들어왔다가 이동이 자유로운 신분이기 때문에 위치 추적이나 통제도 불가능합니다. 통제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조선족이나 중국과 관련된 범죄 사례를 알 수 있을까요? 조선족 관련 사건들이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중국인과 조선족은 다르죠. 물론 조선족뿐만 아니고 여러 소수민족들이 중국에는 있습니다. 한족을 어떤 주류층으로 보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중에 중국인이긴 하지만 국적은 중국인이긴 하지만 혈통이 한국 사람과 같은 조선족이다라는 거고 법적으로 따져도 분명한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이지만 우리 2005년도부터 이제 해외 재외 동포 관련된 법이 이제 많이 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큰 변화가 생기면서 우리의 동포, 한국 동포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한국인과는 문화적으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범죄나 이런 노출들이 많이 심각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인의 범죄는 아까 말씀드린 보이스피싱이나 조직적인 범죄가 많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국적의 한국인, 중국 국적의 한국 동포인 조선족은 조직적인 범죄보다는 개인의 어떤 폭력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조선족 관련된 범죄는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희진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2019년 3월에 경기 안양에서 이희진 씨의 부모, 아버지가 62세, 어머니가 58세인데 이희진 씨가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형사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피해를 준 피해자들이 꽤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들 중에 한 명이 의뢰를 했다라고 추정만 할 뿐입니다. 이희진 사건 많이 유명한데 주범이 김모 씨입니다. 김모 씨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자기는 돈 2천만 원을 못 받아서 이희진의 부모를 살해했다라고 본인은 진술을 하는데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기 위해서 이희진의 부모를 살해하기 위해 조선족 3명을 고용합니다. 조선족 3명을 고용하는데 어떤 언론사마다 다르지만 2억에서 3억을 지불한 걸로 나와요. 2억에서 3억을 조선족 3명을 쓰는데 지불하면서 채권이 2천만 원 때문에 살해를 했다?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 조선족을 경호원을 고용한 것처럼 가장을 하지만 전체적인 정황을 볼 때는 청부살인으로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 주범인 김모 씨는 어쨌든 체포가 되고 조선족 3명은 체포를 못합니다. 왜? 국적이 중국이죠. 그러니까 가족들을 먼저 중국으로 대피시키고 본인들도 이 사건을 저지른 바로 직후에 중국의 칭다오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수배가 내리던 상태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지는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청부살인 의혹은 인터넷을 통해 경호원을 고용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살인 행위를 위한 조력자를 쓴 정황이 나오고 이삿짐을 부른다든지 청테이프를 미리 준비한다든지 그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청부살인을 입증할 수 있는 계획적인 살인과 함께 그런 증거로 나오고 있고 칭다오로 출국한 기록이 나오고 사건 당일 또는 직후에 그리고 그 이전에 가족들은 미리 준비 또는 사후 도주를 시키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들이 이희진의 부모 안양에 있는 부모 집 안에 현금 5억 정도가 보관되어 있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이삿짐 센터를 부르는 행위 냉장고에 시신을 넣어놓는 행위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치밀함과 계획성이 있는 청부살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고 이게 많이 이슈가 됐는데 어쨌든 청부살인을 하는데 조선족 3명을 개입시켰다라는 게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사실 차찰남 사건은 경기 시흥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얼마 안 된 사건인데 피해자가 역시 조선족인데 한국 체류 비자 F4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시흥 정왕동에 거주 중인데 A씨 형제를 살해합니다. 원래는 차철남 씨가 3천만 원을 같은 조선족에게
빌려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기간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이제 살해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술 한잔 하자라고 부릅니다. 불러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사이에 둔기로 내리쳐가지고 살해를 하는데, 돈을 빌려간 이 같은 중국 동포 조선족만 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제를 죽입니다. 형제까지 죽이고,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나가서 평소에 나를 무시했다라는 이유로 60대 여성 편의점 점주를 흉기로 찌르고 70대 남성 건물주까지 흉기로 찌릅니다. 결론은 차철남이 같은 조선족 형제 2명을 죽이고 한국인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에게 상해를 일으킨 사건이고, 이게 사실은 얼마 안 된 사건입니다. 5월 17일, 올해 5월 17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의 거주지, 피의자의 거주지 등이 밀접한 장소들, 그 부근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여론에서는 어쨌든 가해자가 조선족이고 피해자 2명이 또 조선족이다. 그리고 주변 사람까지 죽였다. 근데 여기서 가장 이슈가 된 건 조선족이 조선족을 죽였다. 즉 조선족의 살인행위다라는 게 많이 부각이 되면서 조선족 간의 관계, 채무 관계, 근거리 거주의 어떤 범행, 사소한 감정 싸움, 이렇게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이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들과 피의자 사이가 매우 오랫동안 가까웠다라는 거, 비교적 오래된 채무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는 10분 이해는 하지만 갑작스럽게 분노를 하면서 극단적으로 폭발을 하면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게 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알려진 사건입니다. 중국인 범죄와 조선족 범죄의 공통점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국인 범죄와 조선족 범죄의 공통점과 특이점으로 보면, 중국인은 어쨌든 다른 나라 국적의 다른 나라 민족입니다. 중국인은. 그런데 조선족은 우리 민족인데 국적이 중국인인 그런 개념이고, 이들의 공통점은 경제형 범죄가 많아요. 한국 내에 체류를 많이 하죠. 중국인들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많고 차별적 노동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 목적의 범죄 비율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불법 도박, 유흥업소 관련 불법 고용, 대포통장, 대포폰, 알선 이런 내용들을 해요. 예를 들면 중국계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에 있는 조선족을 현금 인출책으로 고용해서 팀을 이루는 사례, 이런 내용들입니다. 보통 이 범죄가 팀 단위로 분업이 되어 있는데, 중국인 조직은 총책, 콜센터 운영, 가상계좌 관리 등을 맡고, 조선족 조직은 현장에서 인출하기, 숙소를 제공하고 브로커를 연결해주고, 이런 일들이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수사기관은 중국계 조직 플러스 조선족 실무 형태로 세트를 묶어서 한중 혼합형 범죄 조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어와 중국어 둘 다 모두에 능통한 조선족이 한국 사람을 유인하거나 한국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현장에서 이러한 중간 통역 역할도 하고 현장 연락책 역할을 자주 맡는다라는 거죠. 반면에 중국계 범죄 조직은 이를 활용해서 국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자금 세탁, 송금 경로에 대한 전체적인 판을 짜서 리딩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중국, 조선족 모두 중국 본토, 한국, 그다음에 라오스, 캄보디아, 이러한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어지는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거는 비슷합니다.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장기 밀매, 불법 송금 등은 이 네트워크가 하나의 공통된 뿌리가 됩니다. 이제 차이점을 보시면요, 조직의 중심이 달라요. 먼저 중국인 범죄는 대체로 조직형, 국제형 범죄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사이버 사기, 온라인 금융 범죄가 핵심이고, 총책은 중국 본토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등 보통 중국 본토가 많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원격으로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범죄 조직이 매우 체계적이고, 총책이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중간 관리자가 송금이나 인출책 등을 관리하고, 한국 안에 들어와서는 조선족이나 범죄에 가담한 한국 사람들을 고용해서 현장책으로 활용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도 고수익 알바해서
뭐 이렇게 인출책이나 이런 거에 현혹돼 가지고 뭣도 모르고 쓰여지는 한국인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다국적 조직이 서로 다른 국가의 인력을 분업적으로 연결한 국제 금융형 범죄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범죄의 목표는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돈입니다. 개인 감정보다는 조직의 수익, 범죄 효율성이 우선입니다. 반면에 조선족 범죄는 달라요. 한국 내 체류지를 중심으로 발생합니다. 공장이나 숙소나 유흥업소나 식당 이런 데서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벌어집니다. 범행의 성격이 조직형이라기보다는 생활형 대인 범죄에 가까워요. 폭행, 살인, 도박, 절도, 성범죄 등 개인적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이 많고 아까 차철남 사건처럼 범죄 동기도 조직의 지시보다는 술 먹다가 싸우는 경우, 채무, 감정 문제 등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이 많고 범행 규모도 조직적이지 않고 한 명 또는 두세 명의 공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범행의 성격을 보면 중국 범죄는 IT 기술과 자금 세탁 구조를 활용해서 국제 범죄 산업화의 특징을 보입니다. 범죄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콜센터 조직, 전자지갑, 암호화폐 거래 등을 이용하며 실시간 자금 이동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도 단순한 검거로 끝나지 않고 국제공조와 사이버 추적이 필수적인 상황에 놓이고 매우 복잡합니다. 지금 캄보디아 사건이 그런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인 범죄는 데이터 기반 범죄이자 비대면 범죄로 진화가 되고 있고 조선족 범죄는 여전히 대면형 물리적 범죄의 특성을 유지합니다. 현장 폭행, 칼부림, 금전 갈등으로 인한 살인 등 직접적 충동적 형태가 여전히 많습니다. 조선족 범죄는. 한국 내 조선족 사회 내부에서 일어난 갈등이 폭력이나 살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주 노동자 사회 내부의 범죄라는 특수한 양상을 띱니다. 조직적이지 않고 생활 기반적이고 생존형 범죄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두 범죄군을 다루는 시각이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이거를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중국인 범죄는 국제범죄, 중국발 보이스피싱 조직 등으로 소개되고 경제범죄, 사이버 범죄의 범주로 인식이 되고 기술적, 체계적 범죄, 대규모 피해를 일으키지만 동시에 조직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고 반면에 조선족 범죄는 말씀드린 대로 강력범죄, 뭐 토막살인, 살인, 폭행, 잔혹성, 충동성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조선족 사회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실제 범죄 수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조선족 범죄가. 사례를 찾아보면 2024년 검거된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 사건이 있는데 한국 내 피해액만 약 2천억 원에 달했고 중국 내 콜센터 운영하고 한국인과 조선족 인출책을 고용해서 대규모 사기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또한 2025년 캄보디아 지금 현재 온라인 사기 조직 사건도 역시 중국계 깽단이 현지에서 한국인 등 외국인을 감금하고 불법 금융 사기를 벌이다가 지금 현재 영국과 미국 등의 국제 제재 명단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례가 돼요. 단순히 불법 이익을 취한 수준이 아니라 인신매매, 강제노동, 폭행 등 복합적인 국제범죄 형태를 띠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캄보디아 안에서 천지의 프린스 그룹처럼 뭐 부동산 사업이라든지 정치 관료들에게 엄청난 뇌물을 먹인다든지 그러한 국가 지도자의 고문이나 자문 역할을 한다든지 깊숙하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반면에 조선족 범죄의 대표 사례로는 2019년 이희진 부모 청부살인 사건, 올해 있었던 차철남 살인 사건, 뭐 구로에서 돌에 있는 연석을 갖다가 노숙자를 얼굴을 잔혹하게 쳐 죽였던 그런 구로 살인 사건, 뭐 이런 잔혹한 범죄들, 개별성의 잔혹한 범죄들, 뭐 보복성 범죄, 뭐 청부살인, 금전적 보복, 뭐 이러한 단순하면서도 잔혹한 사건들이 조선족 사건에서는 많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 어쨌든 중국인 범죄는 글로벌, 조직적, 금융형, 최첨단 IT, 자금 세탁, 국경을 넘는 네트워크 뭐 이런 방식이 많고 필히 국제 공조가 필수적인 그러한 수사기관의 입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조선족은 뭐 생활형, 감정형, 현장형, 잔혹성, 개인 간의 갈등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이 실종되는 이유와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뭐 여러 유튜브에서 한 해에 7만 명이 실종이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최근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12만 명의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12만 4,223건. 그중에 성인 실종이 7만 4,936건. 약 7, 8만 건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아동 실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인이 실종된 뒤 사망자로 발견되는 비율이 2019년도에는 1,696명, 20년에는 1,710명, 2021년 1,445명, 약 1,500명에서 2,000명을 왔다 갔다 하는 숫자를 유지합니다. 실종 이후에 사망한 상태로 시체를 찾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종 건수, 신고 건수 자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일 340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되고 있어요. 가출 등으로 잠적을 하는 등의 자발적 실종도 있고 납치, 감금, 인신매매 등의 비자발적 실종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시체를 찾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만 4,936건이 접수가 되더라도 상당수, 약 90% 이상은 다시 찾거나 돌아오거나 단순 가출로 끝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망으로 발견이 되는 경우 이러한 케이스들을 전부 다 뺀 실제로 그냥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케이스가 1년에 300에서 500건 정도가 됩니다. 뭐 흔적도 아예 그냥 아예 사라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청소년들만 특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1990년대부터 2025년 최근까지 10개의 사건을 추려와 봤어요. 97년도 IMF 터졌을 때인데 이때가 이제 강남의 압구정동 아파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이놈이 아직도 안 잡혔어요. 미제 사건이에요. 97년 이형호 유괴살인 사건인데 97년 서울 강남 초등학생 이형호 군 당시 9살인데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중에 납치 살해됩니다. 범인 김기영이 몸값 1억 원을 요구했는데 경찰의 추적이 두려워서 피해 아동을 살해 후 시신을 하수구에 유기합니다. 그런 목소리 영화의 어떤 샘플이 됐던 사건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실제 목소리도 영화에 등장을 하고요. 돈을 가지고 이쪽으로 와라 저쪽으로 와라 지하철에 갖다 놔라 이렇게 뺑뺑이를 돌립니다. 엄청 고생을 시키는데 결과적으로 거기 안에서 형우 죽길 바라죠 이러면서 계속해서 돈으로 유인합니다. 돈을 갖고 오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형우를 죽이겠다. 그런데 나중에 이형호 군의 사체를 찾고 경찰이 하는 얘기는 유괴가 되자마자 사망했다. 그게 나중에 밝혀져요. 바꿔 얘기하면 이형호 군을 납치하자마자 바로 살해한 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용을 했다라는 거고 한국 유괴범죄 역사에서 대표적인 몸값 유괴 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어요. 경찰이 초기 협상 단계에서 부모의 신고를 늦게 접수했다라는 문제점이 부각됐었고 유괴 협상에 대한 전문 대응 이런 게 많이 지금 발달해 있겠지만 당시에는 부족했다. 이후에 유괴 실종 대응 매뉴얼과 미아 방지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해요. 3년 후에 2000년에 대구 초등학생 유괴 살해 사건이 나는데 당시 초등학생 아이가 11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김모 아이인데 이웃 주민이 범인입니다. 성적 목적으로 납치한 후에 살해한 사건인데 이 아이가 그냥 가까운 데 나갔나 보지 이래서 그냥 단순 가출로 오인을 해서 초동 대응이 48시간 즉 이틀이 지연이 돼요. 아동 유괴 관련 초기 24시간 내 탐문조사 의무화가 제도화된 계기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모호합니다. 지금도 24시간 48시간 골든타임을 정해놓긴 했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봅시다. 친구 만나러 갔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해요. 현직 경찰관들도. 세 번째 2004년 중학생 사건이에요. 봉화 여중생 실종 사건인데 봉화군 경상도 봉화군에서
14살 여중생이 귀가 중에 실종을 하는데 이후에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납치가 된 거고 인적이 드문 시골길이 아닌 마을 한복판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당시 경찰이 똑같습니다. 잠깐 가출했을 수도 있다. 가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수색을 빠르게 진행을 안 해요. 청소년 실종은 가출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 그런 사회적인 인식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돼요. 네 번째, 2007년 김모 여고생 납치 살인 사건인데 인천에서 발생이 됐어요. 여고생이 통학 중에 납치 살해된 사건이고요. 차량으로 납치합니다. 그래서 외진 지역으로 이동하고 여고생을 성폭행한 후에 살해합니다. 자, CCTV 초기 확보가 실패해서 그 5일간의 공백이 발생했다라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고 전국 주요 도시에 학교 주변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에 시발점이 된 사건이에요. 안양 초등생 2명 우모양 유명한 사건인데 안양 초등생 2명 실종 살해 사건입니다. 초등학교 여자아이 둘이 놀이터에서 실종이 돼요. 그리고 살해가 됩니다. 이 범인은 사형이 확정됐는데 도시형 아동 납치의 대표 사례. 사건이 벌어진 게 대낮이고 초등학교 인근의 주택가였습니다. 신고한 이후에 경찰의 가출 판단이 또 문제가 되고 착수 시간이 48시간 동안 지연된다. 엠버 경보라고 실종아동 긴급 전파 제도가 이 사건을 계기로 최초로 도입이 됩니다. 2010년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13살 여중생이 귀가 중에 사라지고 낯선 남성이 접근해서 차량으로 유인해서 태웁니다. 사라진 지 3일 뒤에 시신이 발견이 되는데 그 범인은 전과자이고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많이 부실하다라는 여론이 만들어졌고 전자발찌 강화법 그리고 고위험자 추적제 등을 도입하게 돼요. 2014년도에 역시 부산에서 초등생 유괴 미수 사건이 벌어지는데 부산 해운대에서 초등학생 2명이 차량 납치 시도에서 탈출합니다. 지금 최근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죠. 학교 근처, 낮 시간대, 약 10여 년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CCTV가 있긴 했지만 경찰의 확인이 늦어졌다. 경찰관들이 CCTV를 우리가 카메라 보듯이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동 검거가 실패했고 학교 주변 경찰 순찰 확대를 지시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됐고 2년 후에 2016년도에 의정부 여중생 실종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중생 2명이 가출 후에 연락이 두절됐는데 이후에 1명만 생존돼서 발견을 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의 어떤 범죄의 영역이 확산이 돼요. 온라인 만남에서 온라인 채팅 앱으로 만나서 아이들 유인해서 성매매를 시키고 감금을 하는 그러한 어떤 피해가 발생이 됐고 온라인 채팅 앱 관리의 어떤 문제점, 위험성, 사각지대 이런 내용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내에 채팅 앱 연령을 인증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자라는 게 논의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고 2023년 재작년이에요. 대전 유성구에서 중학생 납치 미수 사건인데 대전 유성에서 중학생이 귀가 중에 차량 납치를 당했는데 시도를 당했다가 풀려납니다. 근데 수법이 어땠냐면 택배기사로 가장을 해요. 택배기사로 가장을 해서 접근을 한 다음에 문을 열자마자 잡아 당겨가지고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런 짓을 했는데 학생이 비명을 지르고 주변에서 신고를 해줌으로써 미수에 그칩니다. 그래서 가해자 어떤 추정용 CCTV 사각지대가 많다라는 거, 택배기사 신분 확인 QR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안되는 등 여러 가지 창과 방패라고 볼 수가 있죠. 2025년 강남역 청소년 실종 사건. 2025년 올해 초에 강남역 인근에서 17살 여학생이 실종이 됐고 CCTV 마지막 포착 후에 행방불명이 된 사건입니다. 사람이 많이 붐비는 강남역 도심 중심가에서 사라졌다라는 거, 도심형 납치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경찰이 가출 가능성으로 보다가 뒤늦게 납치 정황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는데
그러한 시간 동안이라는 긴 시간, 72시간이 지연이 됨으로써 실시간 추적 시스템이 미비하다라는 문제가 제기가 돼요. 전국 주요 역사 지하철 내에 실종 실시간 탐지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아이들이나 납치 미수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도. 최근 한국 범죄 사건과 인육거래 시장에 관련하여 경험한 사건이 있으실까요? 인신매매나 지금 캄보디아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납치가 되고 감금이 되고 보이스피싱이나 범죄 단체에 가담시켜가지고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 목적은 어쨌든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적이 없으면 다른 조직에 팔아넘긴다든지 서로 돈을 받고 매매해서 그게 또 인신매매가 되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실적이 없거나 어떤 한 사람, 납치한 사람이 전혀 쓸모가 없는 상태일 때는 마지막으로 장기 적출을 해가지고 금전화를 시킨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인신매매나 장기 적출, 장기 밀매와 관련된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오원춘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막살인 사건에서 보면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사체를 유기하고 토막을 내고 이러한 것들을 더 넘어서서 사체를 356조각을 낸다든지, 검은 비닐봉다리에다 열몇 봉다리에 17봉다리에 소분을 해서 보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인육을 거래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사건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인육이 거래되고 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실제로 인육 캡슐이라고 해가지고 그 태아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태아, 죽은 아이를 갈아가지고 빻아가지고 가루화해서 캡슐 안에 넣어서 한국으로 중국인, 조선족이죠 또, 밀반 입돼서 들어온 게 실제로 세관에서 걸려서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있고, 그거는 어린아이에 대한 어떤 태아를 캡슐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조사를 해봤더니 어린아이, 남자아이 태아의 털이나 그 피부 세포들이 실제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개한 행위인데 그게 우리 몸에 어딘가에 좋다, 사람 태아를 먹으면, 이런 관습 아닌 관습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게 한국으로도 유입된 사례들, 또 오원춘 사건 이런 것들이 있고, 나머지는 제가 실제로 경기도 모처에 잠입 조사를 하다가 그들과 좀 친해져서 제가 이제 다른 직업으로 신분을 좀 숨기고 들어가서 술자리에서 우연치 않게 들은 얘기고, 우리나라에 인육 거래가 되고 있고 그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데 자기네들이 어떤 커뮤니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커뮤니티 안에는 제가 못 들어갔는데 지금은 제가 좀 얼굴이 알려져가지고 저 말고 이제 다른 요원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되는 얘기는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은 할 예정이고, 그 내용은 분명히 있다. 자기네들끼리 인육 페스티벌을 한다, 이런 내용도 제가 확실히 들었고, 그건 신뢰할 만한 자료인 거고. 근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많이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 중인 걸로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원춘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장에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토막을 내서 증거 인멸이 목적이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왜 사람의 피부와 피하와 근육 조직, 세 가지 조직을 고기 썰듯이 356조각을 내서 17개의 검정 비닐봉투에 소분을 했는가? 이거는 고기로 만들어서 인육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한 거다라고 검사가 공소장에 씁니다. 하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확실히 유통됐다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라는 이유로 구형을 검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무기징역으로 지금 징역을 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요즘에 들어서 많은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충주댐이라든지 아라뱃길이라든지 이러한 물가에서 하반신 사건들이 자꾸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양역 실종 사건 중에 2022년도에 당시 24살 20대 여성 김가을 양이 약간 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을 블로그에 포스팅한 이후에 가양대교 남단에서 사라진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정우 씨라고 20대 남성이 똑같은 장소에서 사라지고, 그 이후에 그 다음날 또 39세 여성 박수면 씨가 현재까지 사라진 상태거든요. 가양대교 똑같은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한 달, 두 달 이내에 3명의 실종자가 생겼는데
그중에 첫 번째 김가을 양, 세 번째 박수민 여성에 대한 사체는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두 번째 이정우 씨 남성, 이분에 대한 하반신이 한 달 후에 강화도 갯벌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시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뭐 타살이 돼가지고 강물에 버려졌다라면 하반신과 상반신이 분리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파도가 치는 것도 아니고 큰 어떤 뭐 바위나 이런 거에 그렇게 돼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하반신만 남았다라는 건, 하반신이 버려졌다라는 거는 상반신이 어딘가에 쓰여졌다라는 얘기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주장해 왔고, 가양대교에서 내가 현장도 많이 돌아다녔는데 실제로 30분 정도 걸어가는 거리 안에 CCTV가 하나도 없는 것도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저 유튜브 영상에 다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최근 들어서 하반신만 발견되는 사건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충주댐, 그 다음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아라뱃길, 뭐 여러 군데서 지금 뭐 5개, 6개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하반신 사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 댐이나 강가나 바닷가에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간접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유추를 하는 거죠. 지금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3 딸아이가 어머니의 바람 사실을 의뢰하기 위해 찾아온 적이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탐정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칠 줄은 몰랐어요. 절망적인 상태일 때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탐정님 말고 누구에게도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를 뭐 가족에게, 부모에게 얘기하면 부모가 걱정할 것 같고,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속으로 나를 뭔가 좀 조롱할 것 같고, 여러 가지 프라이빗한 업무 일들이기 때문에 그 2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불륜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불륜을 한다. 그러면 이걸 뭐 여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남편이 불륜을 하다, 뭐 친정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사위가 불륜하는 건데 그걸 쉽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시부모에게 얘기를 한다. 시부모에 얘기하면 시부모가 일단 놀래겠죠. 아들이 바람피니까. 그런데 가재는 개 편이고 시아버지는 아들 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철저하게 2번 이상, 2번, 3번 충격과 배신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이유들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쉽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그 충격은 배우자의 불륜이나 배우자의 외도를 겪어본 사람은 정말로 제 의뢰인 중에 4층에서 뛰어내린 사람도 있거든요. 거의 반신불수가 됐는데 그들의 스트레스는 정말 말도 못합니다. 이거 인격 살인, 뭐 정신 살인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99%는 다 정신과 약을 먹고, 여성분들의 불륜도 요즘에 되게 많아져서 남편분들이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 손목에 칼을 거가지고 자살 시도한 남자 의뢰인도 저는 2명이나 봤어요. 자기가 직접 보여주면서 자기 너무 죽을 것 같다, 너무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별의별 직업과 별의별 형태의 불륜이 많이 존재합니다. 변태적인 것들도 많이 행위를 하고, 쓰리썸이나 이상한 어떤 변태 커뮤니티에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고3짜리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교복 입고 왔어요. 탐정 사무실에 전화 와서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울먹울먹거리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엄마가 바람을 피는 게 확실하다. 고등학교 동창과 바람을 피는데 무슨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자꾸 막 이상한 통화도 하는 걸 자기가 들었고, 너무 나는 힘들다 그러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이거를 아빠한테 얘기를 하자니 이혼할 것 같고, 이거를 얘기를 안 하자니 아빠가 너무 불쌍하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사실은 아빠가 형사인데 아빠가 엄마의 불륜 사실을 알면 엄마를 죽일 거래요. 100%. 본인 기준으로 얘기할 때. 그리고 불륜하고 있는 그 남자 역시 아빠가 아마 죽일 게 확실하대요. 아빠가 되게 무서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나 봐요. 직업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증거를, 심증은 다 있는데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럼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미성년자 의뢰를 제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증거 확보를 한 이후에 이제 성인이 돼서 진행하기로 저하고 또 약속을 했고, 증거 확보를 제가 실제로 해줬고, 이 증거를 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할 거다. 나 이거 알고 있으니까 그 남자랑 헤어져라.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 뭐 이제 그때가
9월 달인가 그랬으니까 한참 공부할 때였어요. 그 몇 달 후에 증거 잡고 한 3개월 정도 후에 이제 성인이 됐죠. 그래서 저한테 엄마한테 얘기를 했고 엄마가 헤어지기로 약속을 했다. 그 좋은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나고. 아들들은 아빠 물론 이제 여성분들도 요즘에 바람을 많이 피는데 남자 기준으로 아빠가 바람을 핀다는 기준으로 볼 때 아들들은 별 신경을 안 써요. 뭐 네 아빠가 바람을 피는 것 같다라고 엄마가 아들한테 얘기하면 엄마 나 농구하러 가야 돼. 아 몰라 이런 식으로 약간 회피를 많이 실제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게 제 의뢰인 중에 딸이 둘인 의뢰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 미팅할 때부터 큰딸하고 같이 만나요. 큰딸이 20대 중반 직장인이었고 둘째 딸이 대학생이었는데 인류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아빠도 전문직이에요. 뭐 어떤 직업이라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데 아빠가 인류대학교 나와서 전문직을 하고 있고 그 딸도 똑같은 직업을 갖기 위한 전문 그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엄마랑 큰딸이랑 항상 미팅을 하다가 이제 둘째 딸이 합석을 한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 통화해서 너도 와. 그래서 이제 같이 미팅을 하고 있는데 그 전날 제가 증거를 포착을 해놓은 자료를 의뢰인한테 보여줬죠. 그 딸들도 같이 본 거예요. 같이 봤는데 같이 충격을 받는데 아내가 충격을 받는 거에 2배로 스트레스 받아요. 아까 그 고3짜리 딸아이처럼. 아빠가 어떻게 다른 여자와 엄마가 아닌 이럽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거기서 이제 둘째 딸이 충격적인 얘기를 한마디 딱 던지는데 그 인류대학교 다니고 전문직이 되기 위한 어려운 공부를 하는 친구가 그 새끼 차에서 섹스했어? 그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는 제가 되게 무방비 상태에서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게 되게 저는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딸 둘의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딸들에게는 정말 대못을 받는 거구나, 아빠의 외도가. 경험하지 않았던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2025 대한민국 불륜의 성지는 어디인가요? 대한민국 불륜의 성지는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속에 있습니다. 골프장이다, 뭐 배드민턴 연습장이다, 직장 안에 있다, 뭐 이런 건 이제 물리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 안에 있든 직장 안에서 만나서 뭐 성행위를 하든 골프장에서 만난 사람과 모텔을 가든 어쨌든 계속해서 연결이 될 수 있는 건 핸드폰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SNS로 계속 연결을 해야 되고 골프나 배드민턴도 역시나 동호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내가 직장이나 어떤 동호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도 카톡이나 SNS로 계속해서 소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특기할 만한 거는 직장인은 보통 이제 아는 관계잖아요. 오피스 허즈번드, 오피스 와이프가 돼서 아내나 남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더 많은 시간을 동고동락하면서 정이 들면서 진짜 부인과 남편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몸도 섞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동호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여행도 가고 함께 필드를 나가면서 몸을 섞으면 마음이 섞이면서 가까이 있으면서 정이 드는 그런 개념인데 사실은 이거는 좀 제한적이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 오피스 허즈번드, 오피스 와이프는 그 사람만 만나게 되는 거고 동호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동호회에서도 보통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만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저는 바람 피는 사람들에서 늘 하는 얘기가 성병을 얘기하거든요. 뭐 곤지름이나 헤르페스나 무슨 무슨 바이러스들이 되게 많은데 뭐 원나잇하고 즐기는 건 참 좋은데 내가 그 사람과 잤는데 그 사람이 나 말고 한두 사람이 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한두 사람이 더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한두 사람이 더 있는 사람도 한두 사람이 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확대가 한 명이 3명 되고 9명이 되는 건데 순식간에 이 9명 중에 카사노바가 한 명 딱 껴있으면 아니면 이 9명이 또 확산이 돼서 뭐 18명, 36명 되면 이 중에 바이러스 보균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침대에서 원나잇하는 파트너와 내가 정체불명의 파트너, 그러니까 내가 확인된 한 명와의 파트너하고만 잠자리를 해라. 검증되지 않은 파트너와 하는 건 침대에서 500명과 난잡한 섹스하는 거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바로 직장 내 골프장, 골프, 배드민턴, 동호회는 그나마 낫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사귀면
첩이 첩지를 못 본다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나는 걸 막아요, 또. 예를 들어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남편의 애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애인 말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할 때는 견제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만 만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직장이나 동호회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휴대폰 속에 있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오픈 챗,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 그리고 요즘에는 당근 거래 많이 하거든요. 당근 나눔 같은 거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당근 거래, 당근 나눔하러 자꾸 나가. 이것저것 갖다 팔고 나 당근 갔다 올게 이러거든요. 당근은 위치를 기반으로 사람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내가 뭐 노트북을 갖다 팔아야겠다, 옷을 팔아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이렇게 싸게 거래할 수 있는, 중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데 여기 안에 이제 사가 같이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서로 하다 보니까 가까운 위치에 살 확률이 높은 사람을 만나겠죠. 그 사람을 한번 거래를 했으니까 저 혹시 이것도 팔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친밀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근 거래를 통해서 불륜이 많이 생깁니다, 요즘에. 그리고 만들기도 좋아요, 알리바이를. 또 당근 거래 잠깐 갔다 올게. 잠깐 가까운 데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당근 거래를 통해서 그런 짓을 하고, 또 이제 만남 어플을 통해서 한다. 카카오 오픈 챗을 통해서 하는 거는 뭐 익히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나눌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뭐 물리적이건 어떤 개념적이건 간에 만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지금 불륜의 성질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장소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모텔을 많이 갑니다. 모텔을 많이 가고 호텔을 가다가, 모텔이나 호텔 가기가 좀 그러니까 이제 차에서 데이트들을 또 많이 해요. 그러다가 그것도 뭔가 좀 힘드니까 남편의 직장, 또는 보통 남편의 직장이 많아요. 남자의 직장. 남자의 직장 바로 1분 거리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얻어요. 그런데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1층, 2층, 3층은 상가로 구성되어 있고 4층부터 그 위는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로 된 곳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서 슉 나와서 바로 옆 건물로 들어가는, 그 1분밖에 안 걸리는 건물에 가까운 데다가 방을 얻어놓고 자기만의 허니문 룸을 꾸민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대상자 중에 의사인데 하도 이제 의심을 하니까 뭔가 잡히는 건 없는데 이상한 여자의 육감은 무섭다고 다 그런 걸 묻혀서 오니까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추적 어플을 깔자. 내가 깔어. 내 핸드폰에 깔어. 다. 뭐 패턴도 다 열고 또 다 지우면 되니까. 그래서 위치 추적 어플을 딱 깔았는데 이동이 없어요. 변동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아놓고 그 핸드폰을 그대로 두고 세컨폰을 만든 다음에 세컨폰을 들고 간호사들이나 병원 직원한테 급할 땐 이걸로 전화해. 그 위치는 병원 진료실 위치인 거예요, 계속. 그리고 1시간에서 2시간 바로 옆 건물, 이동시간 최소화해가지고. 호텔과 차와, 그리고 결국은 원룸. 가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들은 사람들의 커플들은 될 대로 되라 하고 이혼하자. 자기네들끼리 뭐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잡하죠. 채팅 어플을 통한 가장 충격적인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사건이 있을까요? 자, 의뢰가 들어왔는데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래요. 딸내미가 중학교 2학년인데 어플로 자꾸 남자를 만난대요.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나 채팅 어플로 남자친구 만나는데, 야, 지금 네가 남자친구 만날 나이야? 나의 인생을 내가 뭐 재밌게 살 테니까 내버려 둬. 약간 좀 똑똑하고 발칙하고 명랑하고 당돌하고 그런 아이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아빠가 없어요. 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딸이. 그래서 근데 또 야무지게 자기 할 일은 또 잘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믿음이 가지만, 성인 남자를 중학생이 만나는 걸 안 이상 그걸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말을 징그럽게 안 듣는 딸인 거예요. 나 내 인생에 껴들지 마, 나의 인생이니까. 이런 캐릭터니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친구를 추적 조사를 하다 보니까 렌트카를 타는 거예요, 갑자기. 렌트카를 타서 대명항이라고, 김포 대명항에 무인텔이 막 몰려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를 데리고 렌트카 탈 때 보니까 남자는 한 30대 중후반 정도로 돼 보이는 놈이에요. 아주 질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딱 봐도.
아니,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를 대고 무인텔을 들어가니까 이제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 큰딸이 그 나이였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 큰딸이 20살인데, 몇 년 전이니까, 이것도 한 6, 7년 됐네요. 그래,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이 땡땡이 애기 데리고 지금 무인텔 들어갔다. 그 엄마도 이제 미치는 거죠. 내가 신고할까요? 어머님이 하실래요? 자기가 하겠대. 전화한 다음에 이제 뭐 온갖 욕도 문제가 다 나오는 거죠. 막 아빠의 마음으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때 하루 5분 있다 전화가 오기 전에 경찰이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한 7분 있다가 경찰이 급하게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저놈을 잡아다가 이제 체포해서 가겠구나 이렇게 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 나가는데 그냥 나가요. 아무도 안 태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경찰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 아이가 딸내미가 우리 사랑하는 사이인데요. 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가 15살이니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라는 게 있어요. 의제강간이라는 건 강간죄로 처벌하겠다. 강간죄로 의율하겠다.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 라는 얘기인데 우리 형법 305조에 보면 14세 이상이 아니고 13세 미만은 13세 미만이니까 만 12세니까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거죠. 13세 미만의 사람과 간음 또는 성추행을 한 사람은 폭행을 하고 협박을 하고 억지로 강간한 게 아닐지라도 즉 합의하에 했더라도 강간으로 처벌하겠다. 13세 미만은. 문제는 뭐냐면 13세 이상이 문제인 거예요. 13세 이상은 합의하에 하면 처벌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법인 거예요. 경찰관이 볼 때 너 몇 년생이야? 물어봤겠죠. 너 몇 년생이에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만 13세 미만인데 그러면 강간이 아니네. 합의하에 했다고. 경찰이 가버린 거예요. 이게 법의 맹점인데 이 이후에 N번방 사건이 터져요. 조주빈.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305조, 형법 305조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정이 되냐면 13세 이상부터 16세 미만,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이 친구들은 위계나 위력을 이용한 간음 추행만 처벌한다. 바꿔 얘기하면 13세에서 16세는 위력, 그러니까 권력이나 지위나 나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성관계를 하면 강간으로 인정하겠다. 때리거나 협박이 없어도 무조건 하면은 성관계를 하면 강간이었는데 13에서 16세는 하면은 강간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옛날에는 처벌을 아예 안 했어요. 근데 합의해서 했었더라도 위력에 의해서 위계에 의해서 야, 내가 선생님인데 내가 어른인데 내가 너한테 돈을 이만큼 줄 건데 꼬시는 걸 위계라고 하고 위력은 밀어붙이고 힘으로 누르는 걸 위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면 강간으로 인정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를 시켜가지고 훨씬 더 이 처벌의 범위를 늘려놨어요. 사실은. 근데 이 당시에는 한 7년 전 이때는 이게 조주빈 사건이 벌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13세 이상만 되면 그러니까 13세 미만만 아니면 즉 초등학생 정도만 아니면 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강간으로 처벌받지 않았다고요. 그랬던 사건입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최악의 불륜 사건이 있을까요? 자기 남편이 학교 선생님인데 뭐 이상하다. 집에 들어와서 자기 머리카락은 짧은 커트머리고 약간 파마머리 커트머리거든요. 남편도 머리가 짧은 편이고 근데 집에 와서 화장실 변기에 긴 머리카락이 나온 거예요. 근데 긴 머리카락이 있을 수가 없는데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옷을 털고 가려면 집에서 밖에서 털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 안에 가서 털었나 봐요. 흔적을 없애겠다고. 근데 그게 고스란히 묻어 있으니까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는데 학교 선생님이니까 학교에서 나오질 않아요. 끝나고 나면 집에 가고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자고 해서 학교 앞에서 이제 계속 우리가 잠복을 했죠. 하다가 학교 안에는 뭐 학교 폴리스라 이런 것 때문에 접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걸어서 들어갔어요. 걸어서 들어가서 벤치 같은 데 조용히 앉혀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외제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벤치가 조그마한 이제 C클래스 벤치가 싹 들어가는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탁 나오네. 주차장으로.
그런데 벤치에 딱 타는 거예요. 그러고서 진짜 1시간 반 정도를 차에 있어요. 차가 진짜 우리 뭐 이렇게 토크쇼 같은 데 얘기하는 것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제 아저씨가 이제 선생님이 머리에 땀에 젖어 있고 그 여자는 안 나오는 거죠. 그 넘버나 이런 걸 저희가 확보를 해놨고 그 다음날 그 벤츠가 또 들어가네. 그 주차를 딱 해서 주차한 상태에서 어떤 여자가 딱 내려서 내리고 나서 그 선생님이 나와서 선생님 차에 타요. 그 선생님 차에 타니까 이 여자가 선생님 차 바로 옆에 자기 차를 주차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오니까 슉 내려서 이렇게 돌아서 막 주위를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몰래 차를 쏙 타는 거예요. 이번에는 선생님 차 안에서 1시간 넘게 또 막 덜컥덜컥 이런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여성에 대한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우리 의뢰인한테 보내주고 그 이제 선생님과 이렇게 조우하는 그런 타고 내리는 영상들 머리 젖어가 나오고 이런 것들 해서 이제 우리 의뢰인이 이제 추궁을 했겠죠. 누구냐? 학부형인 거예요. 자기가 담임을 맡고 있는 아이의 엄마랑 그런 일을 벌이는 거죠. 그게 좀 충격적이었죠. 학교 안에서 그러는 게. 그 외 최근에 기억에 남으시는 불륜 사례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자기 남동생의 와이프. 남동생의 와이프니까 재수 씨죠. 친남동생의 와이프가 남자가 있는 것 같은데 조사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동생의 와이프면은 불륜 증거가 나오면 이혼 소송이나 상간 소송도 소송 권자는 남편인데 그 형이 어떻게 소송권자가 될 수가 없는데 왜 형이 증거 수집을 하려고 하냐 물어봤더니 자기 남동생이 특수 직군이기 때문에 통화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이상한 것 같으니 형이 좀 탐정을 찾아서 의뢰를 좀 맡겨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을 재수 씨를 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남자가 있어요. 남자가 있어서 세탁소에서 옷도 남자 옷 드라이 클리닝 해가지고 가지고 오피스텔 안에 들어갔다가 뭐 반찬 같은 거 해가지고 들어가고 나오고 막 이렇게 그 남자랑 또 밥 먹으러 나오고 이런 걸 지금 촬영을 다 우리가 하고 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의뢰인에게 전달하겠죠. 남편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고 남편의 형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의뢰인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하리만큼 흥분을 많이 해요. 그냥 재수 씨 정도의 흥분이 아니고 막 바들바들 떠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개 땡땡 막 나오면서 그 남자가 몇 톤지 좀 정확히 좀 알아봐 달래요. 그래서 확인했다. 근데 어디 오피스텔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 자기가 재수 씨 차에 위치 추적기를 3개월을 달아놨대요. 그래서 그 아파트까지는 확인했는데 호수 파악을 못했대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나? 아니 재수 씨 남자를 밝혀내기 위해 위치 추적기를 붙이고 그렇게까지 흥분을 하고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재수 씨가 남편, 즉 의뢰인의 남동생하고 같이 나옵니다. 근데 팔짱 끼고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잘 지내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아내의 외도를 형한테 의뢰를 했다라면 지금 그런 관계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둘이 같이 쇼핑하고 정말 같이 밥 먹고 정말 해맑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남편분이 이 사실을 모르냐?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해맑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솔직하게 좀 얘기 좀 해줘라. 이상하면 이거 사고 터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자기 동생도 모르는 사실인데 자기랑 재수 씨랑 그렇고 그런 관계가 오래됐대요. 잠깐만 이거 듣고 보니까 뭐야 이거. 이게 잠깐만 이거를 저 남편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남편 뭐지? 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저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하고도 같이 섹스하는 것 같아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형하고 또 그런 관계예요. 오래됐어요. 근데 이 와중에 딴 놈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3명인데 이걸 의뢰한 사람은 남편이 아니고 남편의 형인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히 막 발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구나. 그게 좀 골 때렸죠.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곳에 불러주셔서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고 또 민사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실 수도 있어요. 주변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 삶에 많은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신사임당 채널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400만, 500만, 1000만까지 갈 수 있게 많이 알려주십시오.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임병수 탐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